소설 신인간혁명 1권 제5장 개척자. 제트기는 구름을 뚫고 대공을 향해 힘차게 상승해 갔다. 눈 아래로 구름바다가 펼쳐지고 비행기의 은빛 날개는 눈부신 태양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고뇌를 뚫고 승리와 환희의 광포 대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정의의 흰죽 참수리를 연상하게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탄 팬 아메리카 항공 203편은 196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가 지나 뉴욕을 출발, 브라질 상파울루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이윽고 구름은 끊어지고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니 바다는 또다시 구름으로 뒤덮이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허리케인의 영향인 듯 했다. 그 흔들림은 몸 상태가 나빠져 피로가 극에 달한 신이치의 몸을 몹시 괴롭혔다. 일행은 상파울루의 학회원의 상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브라질 방문이 정식으로 결정된 이래 본부의 해외부가 현지의 연락 중심자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무리도 아니었다. 멤버에게 도착한 본부의 편지는 한 통뿐이었고 그 편지도 9월 20일에 도착한 것이었다. 현지에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으나 그 편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일본을 출발한 뒤였다. 아무튼 이 편지로 브라질 벗들은 회장 일행의 도착 일시와 비행기 편명만은 알 수 있었다. 회장이 방문한다는 희소식은 곧바로 멤버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신이치 일행은 브라질로 출발하기 직전에 뉴욕에서도 현지에 전보를 쳤으나 그 답신마저 없었다. 현지의 동지들이 제때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답장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역시 일행이 브라질로 출발한 뒤였다. 브라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신이치 일행이 얻은 정보라면 전국에 100세대 정도의 멤버가 있으며 지금까지 몇 차례의 좌담회도 개최했다는 정도였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기내 방송도 포르투갈어와 영어였다.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다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미사키 나가야스마저 뉴욕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는 불안이 계속되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주조 기요시가 신이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네.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네. 신이치는 빙긋 웃어 보였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옛날부터 흔들리는 배에서 수십 일이나 시달리며 말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 오직 홀로 포교에 힘써왔네. 그것을 생각하면 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이렇게 비행기로 갈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지. 그런데 전부터 생각한 일이지만 브라질에 지부를 결성하려 하네. 지부 결성입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조 기요시는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해외 최초의 지부다. 아직 세대수는 적을지 모르나 남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북미와는 다르다. 남미는 북미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그 중심이 되는 나라다. 또한 그 편이 현지 동지들의 자각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단결도 강해진다고 생각하네. 주조는 지부 결성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최악의 몸 상태인데도 심하게 흔들리는 기내에서 브라질 광포의 깊이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집념과도 같은 사명감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저녁 무렵 제트기는 공항에 착륙했다. 주위에 야자나무가 보였다.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상파울루 도착이 오후 10시 45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파울루는 아니다. 기내 방송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했지만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이유로 착륙했는지 일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시니치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야마다이라 주에이가 두리번거리며 옆에 앉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물었다. 아키즈키는 주위 승객에게 서툰 영어를 구사하여 장소와 착륙 목적을 물었다. 5, 6회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상대는 간신히 아키즈키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는 듯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지만 아키즈키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포트 오브 스페인과 가스라는 말은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손가방에서 영어 사전을 꺼내 찾아보았다. 미국 영어로는 가스에 가솔린이란 의미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지도를 꺼내 포트 오브 스페인을 찾았다. 그것은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 북동쪽 바다 위에 떠있는 트리니다드 섬의 중심 도시였다. 아키즈키는 즉시 앞좌석에 앉아있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전했다. 선생님, 여긴 트리니다드 섬의 포트 오브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착륙한 건 아마 급유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가? 여기가 트리니다드 섬인가? 유럽에서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일컫는 유명한 섬이다. 이윽고 제트기는 브라질을 향해 출발했다. 잠시 후 창밖은 밤의 어둠으로 감싸였다. 그리고 기아나 고지에 이르자 기체의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승객 중에는 속이 좋지 않은 듯 안색이 창백한 사람도 있었다. 상파울루 시간으로 오후 11시 무렵에 제트기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휴, 이제 겨우 상파울루에 도착했는가? 야마다이라 주에이가 이렇게 말하고 크게 하품을 했다.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영어 방송을 듣고 아키즈키는 주조에게 말했다. 지금 기내 방송에서 여기는 브라질리아인데 어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착륙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윽고 다른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니치 일행도 내렸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 빌딩 앞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다. 동양인의 얼굴이다. 주조가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우리들은 상파울루까지 갑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담당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옆 비행기입니다. 일본어였다. 모두 안심했다. 이번에는 프로펠러기로 하는 여행이었다. 일행이 상파울루에 도착한 것은 밤 1시 반이 지나서였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늦은 시간이었다. 뉴욕과 상파울루의 시차는 플러스 2시간이므로 이동하는 데 약 13시간이 걸린 셈이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공항 로비로 나오자 놀랍게도 위풍당당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불안하고 가슴 졸이던 여행인 만큼 일행의 마음에 반가움과 용기가 넘쳤다. 로비에는 20-30명이 늘어서 두 개의 장대 사이에 붙인 가사를 보며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래를 방금 배웠는지 리듬도 맞지 않았고 힘찬 노래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는 마중 나온 사람이 거의 부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반수 이상이 남성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벗들이 햇볕에 그을린 빛나는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익힌 학회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더구나 몇 시간 이전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사랑스러움이 복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시니치는
합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았다. 이미 심야였으므로 공항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어둑어둑한 로비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대개 양복 차림이었지만 모두 어색해 보였고 넥타이가 와이셔츠 칼라 위로 삐져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양복 단추를 전부 잠근 사람도 있었다. 동행 간부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 신이치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심야에 도착한 것에 신경 쓰이던 그는 간결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도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 멤버 중에는 일본에서 격리한 적이 있는 몇몇의 청년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가? 버스로 3, 4시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네, 시내 멤버 집에서 묵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호텔도 이쪽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신이치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 말을 듣자 그는 말했다. 그런가? 정말 고맙네. 그럼 오늘 밤은 그 호텔에서 묵자. 신이치는 현지의 멤버의 호의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묵기로 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심야의 거리를 달려 새벽 3시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곳은 방도 작은 검소한 호텔이었다. 방에 들어가자 신이치는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눈은 쑥 들어갔고 눈가에는 기미가 생겼다. 아차 싶었다. 브라질의 벗들이 그런 자기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까 그는 우려했던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사흘을 묵을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불과 이틀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차례차례 생각했다. 조용히 밤은 깊어가고 밖은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흉중에는 브라질 광포의 새벽을 열겠다는 뜨거운 투쟁의 불길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현지의 시찰에 나섰다. 기여와라 가스, 야마다이라 주에이, 이시카와 유키오, 이 세 사람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캄피나스의 도잔 농장을 견학했다. 한편 신이치는 주조 기요시,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함께 고차 산업조합 등을 시찰했다. 고차 산업조합은 상파울루 주고차 군의 일본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당시 일본 청년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의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일행은 저녁 무렵에 상파울루 시내에 있는 멤버 댁에서 근행회를 가졌다. 근행이 끝날 무렵에는 회장은 동지들로 가득 찼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질문해 갔다. 멤버 대부분은 전후의 농업 이민이었는데 그들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4년 계약으로 농업에 종사했으나 배당받은 주거는 낡은 가축 우리로 전기도 수도도 없었고 자고 있으면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일단 흉작이 들면 빚만 남는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 재산을 처분하여 상파울루에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토지를 사서 이주해 왔다. 그런데 실제 와보니 구입한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부득이 소작인이 되어 복숭아를 재배하고 감자를 심어보았지만 어느 곳도 뜻대로 되지 않아 지금은 야채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각자의 이야기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벗의 고생을 잘 알 수 있었다. 일본인이 계약 이민으로 처음 브라질에 이주한 것은 1908년의 일이었다. 계약 이민 781명을 태운 가사토 마루는
이해 4월 28일 고베항을 출발하여 52일간의 항해 끝에 6월 18일에 상파울루의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대신 이주자가 노예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또 1897년에 시작된 커피 국제 가격의 대폭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농장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의 문제도 있어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유럽 각국은 이주를 억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상파울루의 커피 농장주들은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며 이전의 노예를 대신할 저임금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상파울루를 시찰한 일본 공사가 그들의 대환영을 받아 하늘이 내린 낙양복토라고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이윽고 브라질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민자를 모집하는 상황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상파울루는 지극히 비옥한 토지로 커피, 설탕, 면화, 미국 등의 경작에는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후는 남유럽과 거의 같으며 인종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인상을 갖게 하는 글이었다. 게다가 브라질이란 글자는 이미 쓰이고 있던 글자가 아닌 취음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후 불황의 파도가 밀어닥쳐 해외 이주로 그 활로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그때까지 해외 이주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 정부가 미국 이주를 자숙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희망의 신천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이주자는 미사역으로 장식된 브라질을 이 세상의 낙원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것을 상상하며 사람들은 희망의 가슴을 부풀리며 브라질로 건너갔다. 그리고 1932년에 만몽 개척이 시작되기까지 브라질은 일본 해외 이주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인간의 삶이란 영악하게 속이고 어리석게 속는 유전의 갈등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을 안고 커피 경작지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원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이었다. 이주한 계약 노동자는 콜로노라고 불리며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주거는 당장 침대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수도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었다. 게다가 모래벼룩이라는 벼룩과 같은 벌레로 고생했다. 손톱에 기생하여 곪게 했으며 강렬하게 가려웠다. 또 농장 안에는 이주자를 이전의 노예와 똑같이 취급하여 채찍으로 몰아치면서 이름 대신에 1호, 2호라는 번호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 이주자의 야반도주도 잇따랐지만 도망친 사람들의 말로는 유랑민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이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좋은 곳이라 누가 말했나. 이민회사의 소가 지구의 반대편에 와보니 말로 듣던 극락, 눈으로 보니 지옥.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또 자신들은 이민이 아니라 기민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 고용노동자에서 청부 작업자로 되고 마침내 독립하여 농장주가 된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콜로니아라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명의 바람은 언제나 세차고 맹혹했다. 1930년 군사 쿠데타로 바르가스 정권이 탄생하자 국가주의적 정책을 내세워 반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반일로 말미암아 이민제한법이 만들어지고 더욱이 일본어 등 외국어의 교육과 출판물 발간도 금지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41년 브라질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 1945년 6월에는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일본인은 더 많은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3명 이상의 일본인 집회는 금지되고 개인의 자산도 동결되었다. 애써 개척한 토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연이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종전은 브라질 1인 사회에 예상하지도 못한 대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브라질 1인 가운데 일본의 단파 방송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음성이긴 했으나 일본 패전의 뉴스를 들은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의 병사일지라도 황군의 항복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배워온 사람들로서는 대원수 폐하의 항복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거기다 일본이 이겼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일본어 신문의 발간도 금지되어 정보가 차단된 브라질 1인은 이 유언비어를 믿게 되었다. 반면 패전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패전 인식운동도 일어났다. 그리하여 1인 사회는 일본이 이겼다고 믿는 이른바 승리조와 패배를 인식하고 있는 패배조로 갈라져 동포끼리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이 승리조를 주도하던 곳이 신도연맹이었다. 그리고 신도연맹 관계자가 만든 조직인 특공대가 패전인식파 리더를 습격하는 테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에 대해 패전인식파는 그들을 브라질에 해독을 끼치는 무리라며 테러의 단속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 신도연맹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실시되지만 이것이 도리어 1인 전체를 배격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 이 무렵 승리조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1인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종전 직후의 유언비어는 미국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윽고는 일본군의 브라질 진주나 브라질에서 일본인의 총퇴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배경으로 악질적인 사기가 횡행했다. 그 상징적인 예가 N 매매 사건이었다. 일본은 브라질에서 모두 퇴각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과 토지를 모두 팔고 다투어 그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려 했다. 게다가 이 무렵에 때를 맞춘 것처럼 일본 돈이 대량으로 나돌았고 그것이 매매되었다. 그런데 일본 돈은 화폐 개혁으로 이미 가치가 없는 휴지가 된 옛날 돈이었다. 그 구지패를 간직하고 결코 올 리가 없는 귀국선을 몇 날 며칠을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속은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왔다. 시대의 혼란함을 틈타 동포를 희생물로 만든 악질적인 사기 사건이었다. 브라질 일본인의 승리조와 패배조의 대립은 전후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것이 수습되고 정식으로 이주가 재개된 것은 종전으로부터 7년 반이 지난 1953년 2월의 일이었다. 전후의 이민은 전전과 비교하면 환경과 조건도 구비되었고 이주하는 사람들도 엄선되었다. 또 돈벌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져 영주를 희망하는 입식자가 많았다. 한편 농업 이주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술 지도를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늘어 일본인들은 브라질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계에 대한 신뢰도 차츰 깊어졌다. 그래도 이국 땅의 생활은 많은 고생이 뒤따랐다. 입식지에 따라서는 전부터 거주한 입식자와 알력이 생기는 일도 있는 모양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근행에 온 멤버와 말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나 신심 상황, 거기다 개성과 인품까지 정확하게 파악해갔다. 멤버 대부분은 최근 4, 5년 내에 일본에서 입회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본에서 조장 등 제일 센 조직의 리더로서 쌓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멤버가 중심이 되어 각 입식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진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창제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다. 또 상파울루 시내에서
좌담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광선유포의 작은 싹이 브라질 대지에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곳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브라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벗의 중심이 되어 활동에 힘써온 멤버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전력으로 회장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또 회장을 맞이하는 이상 상파울루의 전 학회원을 총결집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아직 연계를 취하지 못한 동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그들은 지혜를 짜내어 회장 일행의 방문을 알리는 광고를 일본어 신문에 내기로 했다. 그 광고는 예상 외에 큰 효과가 있었다. 신문에 발표된 연락처로 전혀 모르는 멤버에게 잇따라 연락이 왔던 것이다. 벗들은 크나큰 기쁨과 기대로 부푼 가슴으로 회장 일행의 브라질 입국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다. 시니치는 멤버의 보고를 다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브라질은 마침내 광선유포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브라질의 해외 첫 지부를 결성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참가자로부터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브라질은 세계 광포 개척자의 사명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개척자입니다. 개척에는 당연히 시련과 노고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 넘는다면 행복의 낙원이 이 브라질에 넓혀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가의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광포의 길을 열어갑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며 벗들을 격려했다. 그날 밤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호텔로 옮겨 거기서 지부 결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멤버의 수를 계산하여 어디에 지구를 만들 것인지, 누구를 중심자로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협의가 끝난 것은 심야였다. 신이치의 육체적 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 현기증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달렸다. 일본의 동지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였다. 편지는 몇 통이나 이어졌다. 그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마음에는 은사 도다조세이를 대신해 브라질 대지를 밟고 광포 개척의 괭이를 휘두르는 기쁨이 맥동치고 있었다. 그 환희와 투혼이 광선유포를 호소하는 넘치는 정열의 외침이 되어 펜은 편지지 위를 달렸다. 어느 지부장에게는 이렇게 썼다. 지금 나의 마음은 이 몸을 버릴지라도 도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광포를 총마무리하겠다는 심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대인재입니다. 부디 대형도 나와 함께 최후까지 용감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나를 대신하여 지부의 전 동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동지는 이때 신이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알 리도 없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을 알게 된 벗은 감로의 목이 메어 주먹을 쥐며 공전의 맹세를 새롭게 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실한 행동 외에 없다. 다음 날 10월 20일은 좌담의 날이었다. 장소는 동양인 거리 한 모퉁이에 있는 레스토랑 2층이었다. 그곳은 샤플로라라고 불리며 일본인의 모임이나 회합에 사용되고 있었다. 개회는 오후 1시였지만 종호가 되기 전부터 멤버는 3355 회장에 모여들었다. 누구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는 15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사흘 밤낮으로 달려온 벗도 있었다. 개회 30분 전에는 회장에 준비된 수십 개의 좌석이 사람들로 메워지고 뒤편에는 서 있는 사람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회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뜻밖의 박수가 일제히 쏟아졌다.
대부분 기댈 동지도 없이 도시에서 떨어진 입식지에서 희미하게 신심의 등을 밝혀온 사람들이었다.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셨다. 우리들의 선생님이 브라질에 오신 거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부인도 있었다. 어머, 도다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네? 나중에 오시는 걸까? 곁에 있던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몰랐어요?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3대 회장이 되신 거예요. 당시 브라질의 통신 사정이 나빠 일본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상파울루 시내에 도착하려면 3개월이나 걸렸다. 게다가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입식지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동지와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러한 멤버들 중에 도다의 서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신이치는 회장 정면에 서자 가볍게 인사하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신이치는 여기서는 많은 시간을 질문회로 할애했다. 농업 이주자로서 브라질에 건너와 기둥처럼 의지할 간부도 상담할 상대도 없이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벗에게 적절한 지도와 격려의 손을 뻗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위해 왔습니다. 그가 말하자 당장 4~5명의 손이 올라갔다. 모두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질문은 살아가는 데 절실한 문제였다. 40이 넘은 한 장년부가 군인 같은 어조로 긴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군대가 아니니까. 모두 동지며 가족이니 댁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웃음이 터졌다. 그을린 장년의 얼굴에도 티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질문은 새롭게 시작한 채소 재배에 실패하여 빚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물었다. 흉작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후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같은 채소를 재배해 성공한 분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흉작입니다. 비료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 방법엔 문제가 없습니까? 토양과 품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는 신이치의 질문에 거의 만족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분명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방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렇게 생각하고 힘찬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흉작으로 끝났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연구와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성공은 없습니다. 신심하고 있으니 자기 밥만은 저절로 풍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불법이란 최고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진심의 강성함은 남보다 몇 배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에너지를 솟게 해주는 원천이 진지한 창제입니다. 그 또한 서원의 창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서원 말입니까? 장녀는 물었다.
모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신이치는 답했다. 서원이란 스스로 맹세를 세워 원해가는 걸 말합니다. 기원이라 해도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하며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종교라면 인간을 그릇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니칠은 불법의 기원은 본래 서원의 창제입니다. 그 서원의 근본은 광선 유포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브라질에 광선 유포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래서도 반드시 훌륭한 실증을 보이겠습니다. 부디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결의의 창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기원입니다. 그 위에 매일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하나하나 성취를 기원하며 도전해가는 겁니다. 그 진지한 일념에서 지혜가 솟고 창의와 연구를 할 수 있어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결의와 기원, 그리고 노력과 연구가 갖춰져야 비로소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1억 천금을 꿈꾸며 한미천 잡으려 한다거나 손쉬운 돈벌이를 기대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관념입니다. 일은 생활을 받쳐주는 기반입니다. 그 일에서 승리의 실증을 보이지 않으면 신심 즉 생활의 원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이한 자세는 일체 배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의로 전 혼을 기울여 일에 몰두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년의 눈에는 결의가 넘쳐 흘렀다. 신이치는 농업 이주자가 처한 어려운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안이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인생의 승부를 낼 때라고 정하고 끝까지 도전해가는 것이다. 거기에 5번 전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역경은 또한 불법을 증명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질문에도 거의 끝날 무렵 신이치는 회장의 맨 뒷줄에 몇 번인가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부인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30대 중반 정도로 생각되는 아주 야윈 얼굴의 부인이었다. 무언가 질문이 있으시군요. 뭐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녀는 힘없이 일어나 말했다. 저의 남편은 병으로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인의 가족은 계양 노동자로 입식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한 집안의 기둥을 잃은 지금 이미 농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 몇 명이 있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같은 입식지의 학회원한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전부터 신심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파울루 시내의 공장에 일자리가 나와 거기서 살 집도 제공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타국 땅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이 깊다는 건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신심을 하는 이상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위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불행한 처지에 놓여 괴로움을 겪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숙명 같은 것에 얽매여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체가 패배입니다.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이치를 보았다. 그녀는 소개자인 학회원한테 남편과 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과거세의 죄를 저질러 나쁜 수겁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배웠던 것이다. 확실히 불교에서는 남에게 악을 행했기에 악의 과보를 얻어 불행한 인생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한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인간은 과거세의 죄를 모르는 만큼 막연한 불안을 안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또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되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이러한 표면적인 인과응보의 틀을 부수고 근본의 인과를 밝히고 구원 원초의 본래 갖춰져 있는 청정한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방도를 교시하셨다. 그 방도가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자각하고 광선유포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신이치는 말했다. 불법에는 원겸 어업이라는 것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도 수행의 공덕으로 행복한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원하여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 묘법을 홍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여왕처럼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여 쥐에서 깔보던 사람이 신심으로 행복해지고 사회의 리더가 된다면 불법의 위대함을 훌륭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모두 신심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지요. 가난하고 몹시 고생하던 사람이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다면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병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힘을 되찾아 건강해진다면 병을 앓는 벗에게 용기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불화로 울던 사람이 활락의 가정을 구축해 간다면 가족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사별하고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의 땅에서 당신이 행복해지고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낸다면 남편을 잃은 모든 부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신심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즉, 고뇌가 깊고 클수록 훌륭하게 불법의 공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겁이란 사명의 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난한 김양식업자의 아들입니다. 병약하여 폐를 앓으면서도 도다 선생님과 함께 사업의 도산이라는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아 왔기 때문에 민중의 리더로서 이렇게 광선유포를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참석자의 얼굴에 차츰 홍조가 떠오른 것을 느꼈다. 모두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면서 나날이 허덕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신이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에 물을 마시고 더 한층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이 브라질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의 보살로서 브라질 광선유포를 위해 이 나라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곳에 영원한 낙토를 구축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아니, 니치렌 대성인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 위대한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자각하고 광선유포에 살아갈 때 흉중에 있는 구원의 태양이 빛나 과거의 죄장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대환희와 행복의 유유한 인생이 열려가는 겁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불법의 깊은 눈으로 본다면 본래는 부유하고 훌륭한 여배우가 무대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생활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인생극장의 무대 위에서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내가 단언해 두겠습니다. 훌륭한 여배우가 비극의 여주인공을 즐겁게 연기하듯 당신도 당당하게 그 슬픔의 수렁에서 일어서는 인간혁명의 대드라마를 연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벌판을 나아가는 개척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 일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심이라는 괭이를 휘둘러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끈질기게 노력하는 겁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흘린 땀은 주옥과 같은 보군이 되어 영원히 당신을 장엄하게 해갑니다. 아무쪼록 브라질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신이치가 이야기를 끝내자 부인은 예 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기치 않던 박수가 터졌다. 그것은 신이치의 지도에 대한 공감의 박수이기도 했고
부인의 발심을 축복하는 박수이기도 했다. 다시 두세 명의 질문을 받은 후 드디어 지부의 결성을 발표했다. 해외 최초의 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번에 브라질에 지부를 결성합시다. 시니치가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좌담회는 사실상 제1회 브라질 총회였으며 또한 지부 결성식이 되었다. 더욱이 상파울루, 캄피나스, 아르자의 3개 지구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지부장, 부임부장에 취임한 것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생산, 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부부였다. 또 남자부는 고노 에이지라는 음악대 출신의 청년이 그 중심자가 되었다. 시니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끝냈다. 브라질은 해외 강포의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와 행복의 개척자로서 아무쪼록 저를 대신해 브라질 광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박수가 일었다. 낡은 양복을 걸친 개척자들의 그을린 얼굴에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 빛났다. 브라질이라는 벌판에서 지금 광포의 태양은 분명히 떠오른 것이다. 좌담회가 끝나자 한 남성이 멤버와 함께 야마모토 시니치 곁으로 왔다. 의젓하고 풍채가 좋은 신사였다. 그는 좌담회에서 시종일관 가슴을 뒤로 젖히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듯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시니치도 마음에 걸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상파울루에서 가까운 어느 지역의 일본인회 회장이었다. 이거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뺨에 홍조를 띠며 시니치에게 말했다. 브라질에서도 일본에서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전시 중에는 일본의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한 거라고는 저 전쟁을 찬미했던 것과 사람들에게 교묘히 달라붙어 돈벌이를 한 것뿐입니다. 교단의 간부는 돈을 많이 내면 뻔질나게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내는 액수가 적으면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손길도 뻗치려 하지 않았지요. 종교란 본래 자비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지경입니다. 일본의 종교 타락은 이 브라질에서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죄송스럽기 그지없는 말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실은 당신들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시니치는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감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진짜다,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가학회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듣고 있었지요. 회원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회는 폭력 종교이니 널리 퍼지게 하면 안 된다며 경고해온 타교단의 간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합에 와보고 창가학회가 정말 민중을 구제하려는 올바른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신심하고 싶습니다. 그 신사는 예리한 눈을 빛내며 시니치의 얼굴을 꼼짝 않고 주시했다. 신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시니치의 답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당한 결의라고 말씀하신다면? 올바른 종교는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각오 없이는 신심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대는 일본인회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대개는 입회를 신청하면
분명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시니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신심에 특별한 길은 없다. 적당한 결의로 신심을 시작하면 사소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도리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장녀는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올바른 것이 배척되고 비난이나 중상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물며 학회의 세력이 강해지면 두려움과 질투에서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브라질 1인 사회에서 동포끼리 서로 발목을 잡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본래 자신들이 이방인이고 약한 입장에 있다는 의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만 금방 권력과 결탁해 그 힘을 빌어 쫓아내려 합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니 학회가 난을 만난다는 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위에는 나쁜 종교만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신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지했다. 알았습니다. 굳건한 결의를 갖고 계시면 입회하여 단단히 신심에 힘써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민 시니치의 손을 그는 강하게 쥐었다. 시니치는 이 장년의 견식을 높이 평가했다. 종교의 첫 번째 사명은 고뇌하는 벗을 구제하는 데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진실한 종교이다. 학회는 이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언제나 학회는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단체라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장년이 종교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 창가학회야말로 진실한 종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참으로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야마모토 시니치는 신임 간부 대표를 일본 요리집에 초청하여 새로운 브라질의 출발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광포 신천지의 미래를 담당할 벗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니치를 둘러싸고 화기애애한 대화의 꽃이 피었다. 그는 남자부 중심자가 된 고노 에이지에게 말을 건넸다. 섬세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자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네, 트럼펫을 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힘들겠군. 그런데 포르투갈어는 할 줄 아는가? 일본에서 2, 3개월 포르투갈어 교실을 다녔기에 조금은 압니다. 그 정도라면 광포에 힘이 되지는 않겠군. 단단히 공부해서 마스터하게. 그게 자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이야. 시니치는 일본에서 이 청년을 몇 번이나 만나 격리한 적이 있었다. 고노는 일본에서 음악대원으로 활약하는 한편 남자부 반장으로 활동에 힘써왔다.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재즈 연주자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재즈라면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아직 음악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노는 자신이 뜻하고 있는 재즈가 과연 광선유포와 어떻게 이어질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장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년부 실장이었던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그때 시니치는 말했다. 재즈가 진정 자네의 마음을 울리고 꼭 하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거다.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일념 속에서 광선유포가 있다면 인생의 경험은 모두 되살아난다. 불법에는 헛됨이 없네. 고노의 마음은 정해졌다. 재즈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본토인 미국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국에 건너갈 비용이 없었다.
알아보니 브라질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대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먼저 브라질로 갔다가 그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다. 고노가 배로 요코하마 항구를 출발한 것은 시니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난 7월 중순의 일이었다. 그리고 9월 상순에 상파울루에 가까운 산토스항에 도착한 것이다. 상파울루에 온 고노 에이지는 동양인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가슴에 학회 배지를 단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에게 고노는 야마모토 회장이 곧 상파울루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도 회장을 맞이할 준비에 가담했다. 멤버에게 학회가를 가르치고 공항에서 지휘를 했던 것은 이 고노였다. 시니치는 고노를 앞에 두고 생각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이 브라질의 광포에 있었던 게야. 문제는 언제 그가 그것을 자각하는가다. 시니치가 포르투갈어를 습득하라고 한 것도 고노가 그 사명을 하루라도 빨리 자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전원의 식사가 끝날 무렵 시니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앞으로 브라질의 광포는 비약적으로 진전될 겁니다. 간부로서 중요한 건 자신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동지를 위해 브라질의 흙이 되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리고 학회와 함께 광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훌륭함을 모두에게 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나뭇잎에 이슬이 된다면 덧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해의 물은 세계를 감쌉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해와 같이 넓혀 경애를 열어가는 게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입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학회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겁니다. 모두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퇴전하여 동지를 배신한다면 그 죄는 무겁습니다. 장차 학회의 앞길에는 유무형의 압박도 있겠지요. 학회의 단결을 교란시키는 움직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에 단련되어야 진짜의 불법자입니다. 영광의 인생입니다. 홋카이도의 개척자 요다 벤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장부가 마음을 정한 북해, 바람아 불태면 불어라, 파도야 칠 테면 쳐라. 여러분도 아무쪼록 이런 기계로 끝까지 광포의 길을 열어나가 황금과 같은 개척의 시를 써주십시오. 시니치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극심한 피로가 그의 식욕을 빼앗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상쾌했다. 이 브라질에서 사력을 다해 미래의 대발전을 위한 쐐기를 박았다는 충실감이 그의 전신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다음 날 10월 21일은 브라질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오전 11시 반에 30명 정도의 멤버의 전송을 받으며 일행은 펜아메리카 항공사 사무실 앞에서 버스로 캄피나스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행기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이륙할 수 있었다. 하늘을 밤의 어두움이 감쌀 무렵 기체는 급유하기 위해 한번 착륙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엘도라도 공항이었다. 잠시 대합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공항은 한산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가보았다. 올려다보니 하늘 가득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공항의 이름인 엘도라도는 신대륙에 있다는 전설상의 황금향을 말한다. 그 아름다운 은빛 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곳은 확실히 황금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니치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에서 엘도라도라는 남미 오지의 불가사의한 나라가 묘사되어 있던 것을 생각했다. 그곳은 어린이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돌 던지기에 보석을 사용하며 놀고 있는 풍요로운 나라였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골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툴 줄 모르고 소송도 없으며 재판소도 감옥도 없었다. 요컨대 물질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풍요로우며 신뢰와 선의로 가득 찬 나라로서 볼테르는 묘사하고 있다. 실로 정신의 풍요로움 없이 황금향은 없다. 시니치가 지금 행하려는 광선유포란 바로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이 현실 사회에 황금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지금 콜롬비아의 동지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 이 천지에도 지용의 용자가 출현해 난무할 때가 반드시 온다. 아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목을 부르고 있었다. 시니치는 그 후 이 콜롬비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한 민간인으로서 친선 외교에 힘썼다. 그리고 30년 후인 1990년에는 콜롬비아와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 일본에서는 최초로 공개된 세계 최대급의 에메랄드 원석 등 비보 517점을 제공받아 도쿄 후지 미술관에서 콜롬비아 황금 대전을 개최하게 된다. 나아가 3년 후인 1993년에는 시니치가 콜롬비아를 정식으로 방문하여 지부를 결성했던 것이다.